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쇼 마지막 날인데요. 부동산과 주식 둘 중에 어느 투자처가 유망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채팅창 통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즘 부동산과 주식 할 것 없이 불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빠져서 섭섭하겠는데요. 먼저 부동산과 주식 향후에도 계속 오를지 장단기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그 변곡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 지나친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또 시장에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호재가 없는 건 아니죠. 일종의 이제 철도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지금 또 우리 정부에서 뭐 이사 대책을 통해서 발표된 이런 그 지역들 위주로 또 호재가 많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유지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현재 시장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는 이를테면 이제 초고가 주택 15억 초과되는 이 초고가 주택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지 않겠나 해서 좀 강보합세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중저가 주택은 우리의 이제 3040에서 많이 접근하는 이런 이제 막 가격대가 되겠는데, 이 중저가 주택은 여전히 이제 매수자들의 전세에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여전히 가세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중저가 주택의 상황은 좀 소폭 상승하는 이런 형태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서울에서의 그 상황은 경기도와 이제 지방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지역별로 이런 호재도 호재지만 지금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GTX라든가 이런 철도 호재들이 가세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역대 거의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의 집중력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와 기타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광역시는 다소 뭐 부산 같은 데는 이제 너무 또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광역시도 여전히 뭐 이를테면 이제 광주 같은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 당분간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방은 그동안 이제 많이 그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 이런 국면이라고 보게 되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기만 말씀드렸군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보면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겠습니다만 미래에는 어느 지역에 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 전망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의 그 상황 흐름이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도심의 가치가 미래에는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도심의 가치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될 경우 이 한강변을 따라서 제가 이제 뭐 매일 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트라이앵글, 반포가 됐던 뭐 압구정이 됐던 용산이 됐던 이런 지역 외에 지금 5년 내지 1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그런 지역이 이제 뉴타운 지역인데 이 한남동 뉴타운입니다. 한남동. 그다음에 성수 전략정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노량진 뉴타운. 이런 식의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5, 6년 정도면 거의 입주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들의 집중력은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용산을 다시 한번 좀 비춰봐야 되는데, 용산은 27년도에 용산공원이 이제 개장을 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6년 남았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용산은 거의 글로벌 시티로 변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주변에 있는 그런 가치는 외국계
만약에 외국계 CEO라든가 이제 미국 대사관까지 용산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은 상당히 좀 미래에는 집중력이 아주 높아지는 이런 가치로 변화할 거로 예상이 든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가 이제 약간의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인구 감소, 예. 뭐 지방 중소도시 이런 침체가 이제 지방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수급에서는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지방 시장은 좀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광역시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살짝 감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지방 소도시의 몰락과 농어촌의 그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방 광역시는 여전히 그 지역의 핵심 또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방 광역시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주식도 한번 그 장단기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굉장히 좀 진지하게 물어봐 주셔서 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처음에 이게 부동산 유튜브라는 걸 알다 보니까 예. 혼자 있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단 우리나라의 그 가계 평균 보유 자산의 구성비를 보면, 통계청에 보면 현재 우리가 금융 자산이 한 24%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금융 자산도 보면 저축액이 한 17% 정도 되고, 사실 놀랍게 전월세 보증금이 한 6.4%입니다. 그러니까 세월 한 24, 25% 정도가 선진국의 평균적인 금융 자산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전월세 보증금까지 있는 걸 치면 뭔가 금융 자산이 좀 적은 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가장 기본은 오른다 내린다 보다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관점은 뭐냐,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일종의 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식 부동산과 좀 다르죠. 부동산 내가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지만, 예. 물론 부동산도 뭐 월세 받고 있는 거 있지만, 그래서 간접적인 사업을 하고 친다면 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사실 주식 투자는 타이밍보다는 이게 정말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냐, 그거를 찾아내는 싸움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거든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좀 정말 비쌀 때는 언제냐? 주식시장은 항상 예외 없이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되고 나서 확장기에 들어가서 모두가 좀 경제상이 좋아졌을 때가 주식시장의 정점에 좀 다가섰을 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누가 뭐래도 뭐 K자형 경기 회복 얘기하잖아요. 예. 아직 경기의 확장기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한 6개월에서 1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2015년 이후에 몇 프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강 기자님? 가능 안 되시죠? 예, 17,845% 제가 저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가 1,680% 올랐고요. 나스닥이 200% 올랐어요.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이유는 뭐죠? 부동산도 올랐고요. 다 구조적 저금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기를 살리고 우리가 파국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지난 위기 때 경험을 살려서 돈을 풀어왔는데, 이것의 역작용을 좀 고민스러운 순간이 올해 어느 시점에 좀 검증을 할 것 같아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금리가 움직이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아마 1, 2년 동안 계속 고민거리가 던져질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러한 소위 돌발 변수로 인해서 어떤 자산이 좀 싸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사야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되는데 좀 싸게 사고 싶으시다면 그런 기회는 좀 금리의 방향을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금리 방향을 봐야 되는데 금리는 이제는 오를 때다. 이렇게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뭐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나 금리 얼마나 높았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인플레도 많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분절된 기간을 딱 잘라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순간을 보면
당시에 미국의 소위 기대 인플레, 보통 팁스 BEI라고 있죠. 팁스라는 거는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고 예. BEI는 어쩌면 그 차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플레 기대라는 게 0.5%였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2.2%가 넘어가 있거든요. 서서히 물가 쪽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남아 있어요. 과거에 그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명목 시장 금리가 올라가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 잘 보시면 기대 인플레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가장 관련도가 높은 벼슬로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좋아진 거라고 말하면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유가 같은 변수가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금리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점점 부담스러운 수준을 한번 테스트하는 기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기간에 굉장히 발작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붕괴다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금리 부분이 여러 가지 자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에 지금 현재 들어서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물가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좀 우리나라 금리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미국채 10년 소위 금리가 한 1.5%를 넘어서는 시그널이 혹시 이데일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가겠죠 그때쯤이면 뭐 그런 국면이 온다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금리 부분 또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쪽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주택시장 변화 어떻게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변화는 사실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작년 3월 정도 막 심해질 때 코로나가 심해질 때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제 대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전망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전망을 했냐면 코로나는 이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당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으나 6월 정도를 기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뭐 당연히 100% 적중을 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그 매수 주체, 매매하는 그 경제 주체가 좀 약간 상이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저소득층이시고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 경제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매매의 주체는 이분들이 주력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인 거예요. 이들은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산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급여가 깎이거나 뭐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것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 상가 건물이라든가 일반 뭐 구분 상가, 아파트 단지 상가라든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사야 되는 이런 거는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이 접근하는 이런 상가 건물 시장은 약간 또 이원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 매매 시장은 여전히 자산가는 위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는 왕성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저금리에 말씀하신 저금리에 유동성이 진입이 되면서 최근의 유동성은 기존에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갈 곳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상가 건물에 집중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유동성이 진입되고 있는 게 토지 보상 자금이에요. 당장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벌써 서너 분의 부동산 매입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토지 보상 자금을 얼마를 받았는데 예. 이걸 상가 건물을 사야 되지 않느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3기 신도시 지금 토지 보상 자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보상 자금들을 받아서 건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아파트 쪽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이고 있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코로나와는 별개로 상가 건물 매매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임대차 시장이죠. 임대차 시장. 여기에 이제 1, 2층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여기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침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의 그 수익률은 지금 이제 2%대를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 3% 넘어가는 거는 거의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좋다고 그래요. 3% 넘어가면 1%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이 상가 건물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차 시장. 근데 안타깝게도 매매를 하는 주체들은 이거는 당연시해요. 지금. 당연시하고 오히려 매매 가격에서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대출 이자만 내고 내가 세금을 낼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일부 갖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건물을 사게 되면 미래 가치가 얼마나 투자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시장, 상가 건물 시장 뭐 이런 걸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도 물론 코로나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도 여기 역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제가 전망한 바에 비하면 상가 건물에서는 이제 임대차 시장의 위주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아직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이게 짧게는 6개월,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뉴욕의 그 맨하탄의 도심의 아파트가 다시 또 집중력을 받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든가 해서 외곽으로 갔다가 다시 순환돼서 이제 되돌아오면서 월세 계약을 많이 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했지만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거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 수도권이 전국토의 8분의 1 면적이고 이 8분의 1 면적에서도 이 인구가 집중된 면적은 또 그중에 또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거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기환 이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은 집값이 뭐 더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코로나로 인한 그런 폭등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지금 올해가 이제 21년인데 작년에 뭐 아파트가 이를테면 5만 가구 입주했는데 올해는 한 3만 가구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고 이게 22년, 23년까지는 늘 수가 없어요. 계속 우하향이에요.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문제가 23년까지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라서 경기도로 갔다. 그럼 경기도도 우하향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지금 나도 바쁘다요. 그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이 중저가 위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이제 경기도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1기 신도시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에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의 이 구도심은 신규 택지지구 새 아파트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파트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보도에 보게 되면 분당의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이제 처음 시작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한솔 5단지. 이게 이제 주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되고 이제 국토부에서 내력벽 일부 이제 설계를 변경하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게 기폭제가 될 개연성이 농후한 이런 시장도 앞으로 2, 3년 안에 좀 농후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식 쪽은 아까 제가 그 금리 인상 부분 얘기를 금리가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변수 얘기죠. 부분 얘기를 했었고 포스트 코로나 부분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가요?
안 했었을 때 안 기자님이 했었죠.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도 포스트 코로나 부분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저도 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예.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예. 요즘 TV 프로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지꾸미 같은 프로가 많아졌죠. 예. 근데 우리 미국의 주식주에서 홈디포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코로나 19 이후에 팡이라는 어떤 성장 기업만큼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그게 유행이 됐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와닿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들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느꼈던 게 소위 맨하탄의 주거용 부동산 중위값이 한 120만 달러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서울이 벌써 9.5억 원,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구나. 근데 그 이유가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탈도시화, 코로나 때문에 탈도시화 경향 때문에 좀 많이들 도시가로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내려왔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무슨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지는 그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죠. 주식 투자는 아까 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내가 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업 환경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 겁니다. 예. 제 말은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전에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게 그걸 가속화시켰던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보다 더 음식 시켜 먹는 게 편해졌고 또 더 플랫폼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났고 예. 뭐 아마 언론사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비대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늘고 있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뒤에 이전에 확 돌아가서 사라질 것이냐 저한테 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되었던 소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열망, 그 사업의 열망 때문에 결국 주주 가치가 그쪽에서 올라왔던 부분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행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가을이면 여행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연예 기획사들도 과거에 다 공연 봐서 공연으로 수입을 얻었었는데 예. 최근에 빅히트 같은 회사들 보면은 방탄소년단을 갖다 다른 형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을 벌충하는 모습도 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요지는 결국 코로나가 이전에 어떤 미래를 반영하고 있던 것들이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예.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기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본다면 가끔 이런 말씀들 하세요. 2000년대처럼 다시 우리가 엄청나게 글로벌 교역이 늘고 서로 간에 어떤 분절된 삶이 벗어나서 다들 연결되고 이런 시대는 잘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거 형태도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아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나가서 뭐 네. 단독주택이나 이런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환금성 그리고 이제 투자성, 이 상품성, 거주에 대한 편의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벗어나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해요. 전국의 아파트가 전체 주택 유형에서 한 62.3%, 62% 정도가 있는데 서울은 58.3%, 그러니까 58%밖에 없어요. 저도 뭐 우리나라도 뭐 교회 주택 나간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구의 형태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사 먹고 뭐 이런 형태들이 좀 쉽게 안 바뀔 것 같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되는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그런 기업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과 그런 주식 이야기 한번 들어봤었고요.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은 어쨌든 저금리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돈의 가치가 저하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불이니 또는 줄이니 이런 신조어도 나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이제 막 뛰어든 그런 분들 말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쪽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무주택자라면 지금 네. 당장 집을 좀 사야 되는지, 그리고 1주택자라도 한 차라도 더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지. 예. 보시는가요? 우선 무주택자, 1주택자. 자, 무주택자는 지금 전세 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전세에 사는 것은 자 2년 뭐 4년 후에 이렇게 뭐 연장은 2+2 연장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뭐 5% 이내에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제 2년 후에 뭐 그 이후라도 전세에 머무는 것과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예요. 인플레이션 해지. 이 기능이 전세금에는 이제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에 머무는 분들은 정확하게 한 2년 반 전쯤 정도에 잠실에 있는 그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실 아파트가 이를테면 전용 8호 기준으로 33평짜리죠. 전세 가격이 8, 9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예. 자,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뭐 12, 13억 정도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2년 반, 3년 만에 8억에 거주하던 분이 12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라는 50%가 올라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통계상은 우리가 뭐 몇 프로 올라가지만 통계와 현실은 또 약간의 뭐 측정 방법이 다르니까 현실에서 50% 오른 전세금을 이분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예. 자기가 생활하던 그 지역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자녀들도 뭐 자기가 활동하던 영역을 벗어나기 싫어하는데 전세에 머문 결과는 내가 오른 8억이었다가 만약에 4억을 더 보태야 한다면 4억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조달을 못하는 관계로 결국은 이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대부분 반전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월세로는 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1억당 뭐 40만 원이다. 이렇게. 예. 물론 뭐 전환율은 2.5%지만 시장에서는 1억당 40만 원, 뭐 4.8%죠. 뭐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4억이 올랐으면 160만 원을 감당해야 되는 예. 이런 아주 위기에 처하는 게 이제 무주택자의 그 전세에 머무는 경우였다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집값도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만 우선은 매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그리고 이제 주거의 그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내 집에 사는 거랑 전세에 사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또 안정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내 집은 마련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최우선이다. 예. 물론 이제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뭐 시장에서 이제 일반 매매를 통하던 아니면 이제 분양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청약 가점이 또 좀 받쳐줘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2030 같은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그에 따른 또 나름대로 이제 혜택을 베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을 기하는 이런 주택 매수 전략은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답은 매입입니다. 더 이상의 뭐 선택의 여지는 없고 그래서 무주택자들 중에 간혹 가다가 매수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예. 매수 시기는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매수 시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주기를 잘 연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최대의 매수 시기가 사실은 제가 강추했었던 데는 2013년, 14년 초예요. 예. 이때는 뭐 거의 바닥이었고 하우스 푸어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강하게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10명 중에 1명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사라는 주문을 하고 있냐면 지금도예요. 지금도. 작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제가 강추를 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또 약간의 주춤한 모양새도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하라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가려서 매수죠.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에 대한 이런 그 매수는 여전히 시기로도 유효하다. 예. 그런 지역들은 곰곰이 잘 수도권 지도를 놓고 보면 아니면 뭐 전국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합니다만
수도권 지도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여전히 눈에 띈단 말이죠. 예. 그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자, 1주택자는 예.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1주택자가 최고의 투자라는 것은 이미 다주택자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부터 양도세부터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1주택자는 그러면 집을 한 채 더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1주택자가 10년 이상 한 집에 머물 경우 추가적인 뭐 9억이 넘어가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어요. 그죠? 예. 80% 공제를 다 받잖아요. 9억이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10년 이상 머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새 집으로 갈아타기. 새 집으로 예. 갈아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형을 넓히기. 지금 이제 우리가 최고 좋은 뭐 평형은 물론 선호도가 높은 거는 이제 우리가 33평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대형 평형은 생각보다 이제 물량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가구 원수가 줄어들어도 제일 인기가 있는 평형은 이 40평 전후가 상당히 인기가 높아. 예. 그렇다면 내가 25평, 33평에서 이 40평 전후로 갈아타는 것은 충분히 또 의미가 있는. 물론 이제 가격 상승 여력에서도 약간 그 평형대가 좀 높아지는 이런 또 예.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수 늘리기 이런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 평수는 뭐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지역 갈아타기예요. 지역 갈아타기. 예. 세 번째 지역. 내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미래 가치가 좋은 약간의 돈을 보태서 옮겨가면 그 지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지역. 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굳이 예를 든다면 뭐 용산 같은 지역. 이 지역은 지금은 가면 뭐 다소 좀 황량해 보일 수 있지만 예. 여기는 뭐 미래에는 한남 뉴타운이 들어서고 뭐 용산역 주변에 재개발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공원이 개장된다든가 이런 호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천동 이 남쪽 한강변 라인의 재건축이 완성이 되고 이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단 말이죠. 예. 완벽한 상전벽해의 그런 상황. 자, 이런 데를 미리 들어가는 지역 갈아타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로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은퇴라든가 이 소득이 떨어질 경우는 지역 갈아타기가 이제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돈을 조금 보태서 가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 지역 갈아타기를 통해서 뭐 10억인데 5억으로 갈아타면 5억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5억으로 갈아타지만 이 지역 또한 지금 수도권을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획기적인 그 전략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게 GTX 아닙니까? 예.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이 GTX가 27, 8년도에 개통이 되면 서울 접근성을 뭐 20분 만에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면 반값으로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 갈아타기까지 다양하게 1주택자는 부단히 움직이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자, 1주택자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회전입니다. 회전. 예. 한 집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물론 한 집에 오래 살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는 그런 또 상담하다 보면 뉘앙스를 비추기도 해요. 그래서 한 집에 너무 오래 사는 것은 1주택자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예. 이 회전을 통해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갈아타는 이런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식 쪽도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이라도 하자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모든 자산은 투자는 본질적으로 또 동일합니다. 네. 우리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예. 그런 책에서 이게 결국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굉장히 그렇게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 굉장히 급하게들 할 때는 자산이 비싸져 있을 때겠죠. 예. 되도록이면 그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인가 그렇게 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샀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럴 때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었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떨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뭐 무슨 자산이라도 사야겠다. 뭐 비트코인도 사야 된다고. 사실 지나고 보면 우리 레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결국 자본주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가들은 돈을 더 크게 벌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파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나옵니다. 인플레 자산 가격을 빚을 끌어와서 땡긴들
금리가 움직이거나 내가 그 이상의 일들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꾸 어떤 투자라는 행위 자체의 본질을 갖다가 내가 어떤 이게 좋다 나쁘다는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까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결론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기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단순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거대 담론 속에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예. 그런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보고요. 그러면 좀 더 본질로 넘어와서 그럼 앞으로 이러한 인플레 기대가 좀 올라올 것이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생겼어요. 우리가 과거에 한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좀 긴 호흡에서도 봐야 되는데 결국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족한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 결국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채 발행이 격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제는 국채를 어느 정도 발행하는 건 너무 당연시되고 있고 규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은행에서 그걸 통제하려 하겠지만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막 과다해지면서 올라오는 금리 상승 요인도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사실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수요가 강하면 굉장히 우리가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명품백을 어쩌다 한 번씩 사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안 사주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아 산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냥 수요가 밑바탕이 된 인플레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기업들이 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늘려서 소위 금리가 올라온다면, 소위 돈값이 변한다면 이거는 소위 수요가 밑바탕이 된 인플레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그로스가 더 클 거니까.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그 돈들이 비트코인도 가고 심지어 최근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장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상품 시장이에요. 제가 가끔 그래요. 요새 아르헨티나 주가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요? 이래 망한 줄 알았거든요. 금융위기 온 줄 알고 있는데 자원개발 국가잖아요. 그때 그 환율 중에서도 캐나디안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게 대표적인 상품 동화인데 매우 강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거 올라온 비용, 이 비용 부분에 인플레가 나왔을 때가 금리가 올라왔을 때가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 금액보다 빚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제 체제화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된 말씀드리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집을 갖다가 투자입니까? 한 채가 자기 집은 사야 되는 거니까 어떤 기본적인 거지만 한 채 외를 우리가 투자라고 의미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시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부동산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주식을 오늘 말아봐가지고 주식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가지고 내가 큰 수익을 노리는 저희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냐 저한테 질문을 받고 한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 지금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EDL에 우리 초청해 주셔서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부터 해야 되는 슈퍼마트는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고 내가 만약 레버리지가 오히려 높다면 레버리지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인 거지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좀 유의해서 좀 하셔라 이렇게 좀 들리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유망한 투자처를 꼽자면 어디를 봐야 될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좁혀서 음마 아파트처럼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를 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향후 좀 5년을 좀 내다보고 장투를 좀 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대장주가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는지 똘똘한 아파트를 보는지 이번에는 윤 센터장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삼성전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합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는 부동산과 좀 약간 더 다른 부분은 어떤 기업의 수명이 마냥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다우의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다우의 구성 항목을 보면 어떤 뒤처진 산업들의 기업들은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래에 더 좋아질 산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러커라는 사람이 말했죠. 이미 일어난 미래, 우리 시장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죠. 만약 제가 어떤 그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보다 좀 싸졌을 때 사야 된다고 본다면 그럼 우리 시장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는 플랫폼 경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물론 이런 것들도 산업의 쌀이 돼가고 있죠.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80년대 주식 투자하셨던 분은 증권주가 단주하시는 거고 2000년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던 분의 가장 큰 단점은 그 당시에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잖아요. 미국이 소비해주고 중국이 생산하면 글로벌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교역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쟁 잘 안 올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 아까 질문했던 거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고립된 산업, 고립된 경제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현재 리서치에서 원래 컴플렉 규정 때문에 종목을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보고 있고 저는 뭐 이후에도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뉴스 좀 나와서 빠져주면 뭐 그랬을 때 한 번씩 난 장기적 보다 투자하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굳이 선택한다면 만약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1년 후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우리가 한 6개월, 12개월 뒤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한 4월, 5월이 됐을 때 뭐가 가장 변해 있을까요? 생각보다 밖에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의류업체나 신발업체 갔다 오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많은 호텔 기업들도 제가 뭐 어떤 방문을 해보면 뭐 여행 같은 업계도 좀 기지개를 키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은 최악이죠. 근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안 좋아져서 싸져 있을 때 사놔야 돈이 된다고 본다면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좀 길게와 좀 1년 단위를 놓고 본다면 아마 그 부분들이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는 뭘까를 궁금하시면 저 말고 그냥 증권사 사이트에 NS 자료를 보시면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저에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전체 자기 자산부터 보시고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 인플레 시대가 왔으니까 돈을 벌어야지 하고서 아까 영끌이라는 표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부동산 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뭐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가 돼 있습니다. 음마하고 이제 잠실 5단지죠. 잠실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나을 것인가는 이제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5단지가 훨씬 좋은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마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음마는 또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대치 도곡 지역에서 음마의 그 입지는 중소형 평형이에요. 이제 30평대만 있어요. 31평, 34평만. 근데 그 밑을 떡하니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성, 선경, 미도. 여기는 중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대형이 쫙 재건축이 올라가는 날 운마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운마의 살 길은 중소형으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20평, 25평 이런 중소형으로 가야 여기는 성공할 수 있는 단지. 이런 식으로 그 단지가 가지고 있는 뭐 태생적 아니면 이제 향후의 그런 특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알짜를 어떻게 잘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에 맞춰서 내 몸에 맞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 기준에 맞춰서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운마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같은 가격으로 밑에 있는 우성, 선경, 미도로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약간 낮은 뭐 개포 5단지와 6, 7단지를 같이 사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알짜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도 다시 한번 알짜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 약간 이제 중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너무 비싼 지역만 얘기하니까 또 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핵심은 또 꼽아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의 트라이앵글에다가 이제 성수 전략정비가 다시 한번 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압구정을 조금 더 연장하면, 이제 청담 3익이 이제 또 재건축되는 이런 라인에, 한강변 라인이 뜨게 돼 있고, 이게 한강변에서 남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되면 이 여의도가 결국 이제 비상의 날개를 펴야 돼요. 여의도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대략 한 8,200가구 정도 규모인데,
뭐 만약에 이게 뭐 한 3, 4천 가구로 바뀐다고 그러면 여의도의 상황도 우리가 이제 뉴욕의 맨해튼을 연상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돼서 그죠? 뭐 과감 얘기하겠습니다. 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여의도의 미래는 뉴욕의 맨해튼을 만들겠다였어요. 예. 그래서 한강 레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여의도는 70층으로 짓는 예.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63빌딩보다 높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구현이 됐다면 지금 여의도의 가치는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새 시장이 결정이 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보류하고 있잖아요. 여의도하고 압구정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뭐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뭐 진행을 하죠. 이것도 조차 없잖아. 집값이 올라갈 거를 우려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면 뭐 이제 조만간에 또 더러 다른 지역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에 따라서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지금은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살짝 벗어나서 보게 되면 서울에서 향후에는 R자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과연 서울의 접근성이 누가 제일 좋으냐예요. 예. 결국은 또 도로. 예. 도로 철도나 방금 얘기했던 뭐 GTX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서울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어디에 접근하게 되냐면 강남의 이제 삼성역의 수도권은 다 X축 별표로다가 삼성역에 모이게 돼 있어요. 강남은. 물론 이건 상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로 살짝 빗나가긴 하지만 삼성역 주변의 가치는 여전히 유지하는데 삼성역에 어디서 제일 빨리 갈 거냐예요. 예. 그럼 A 노선에서 보게 되면 고향에 물론 이제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면 연신내가 있지만 대곡, 창릉 이쪽이 이제 뭐 삼성역까지는 10분대에 오는 거예요. 10분대. 대곡에서 창릉 이제 신도시가 나타나면 창릉에 이제 38,000가구짜리가 들어오면 바로 삼성역까지 10분대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접근성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판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대곡은 논바닥밖에 없어서 여기를 제가 신도시로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 대곡 능곡은 논바닥이잖아. 근데 온갖 철도와 도로는 다 갖춰져 있어. 아파트만 짓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일산 킨텍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운정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서울을 20분 안쪽으로 서울역을 강남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A 노선. 남쪽에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은 용인 구성 지역이에요. 예. 사실 뭐 이제 성남역이라는 것은 판교역과 임해 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판교나 분당은 뭐 이미 올라가 있는 지역이니까 기대감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용인 구성은 구성역 자체에도 이 공공택지 개발에 따라서 만 가구가 여기가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서요. 예. 구성역 앞에. 그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구성역 주변으로 구성역이 아니더라도 분당선을 통해서 두세 정거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신갈 정도가 돼. 신갈 정도. 여기는 이제 3, 4평 기준으로 한 5억 정도의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두세 정거장 오면 지하철 한 정거장은 2분이니까 뭐 한 6분 만에 와서 여기서 한 번만 갈아타면 뭐 10분, 15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누가 20분 정도대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중저가 R자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송도에서 부천을 거쳐서 용산, 여의도, 용산, 서울역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망우에서 별내로 가서 평내, 호평, 마석으로 별내 다음에 왕숙 신도시가 하나 찍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서를 가르는 노선인데 서쪽에서 집중할 것은 인천 송도의 비약이에요. 송도가 이제 중점이잖아요. 중점. 근데 송도의 가치가 지금은 뭐 1시간 반씩 걸려요. 근데 이거를 20-30분 만에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이 서울 접근성이 30분대로 다가오게 되면 확연한 다른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GTX가 뚫리게 되면 아파트, 주거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상권은 지역 상권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 20분 만에 40분 만에 서울 가서 쇼핑하자. 그래서 상권의 문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인천, 송도, 그다음에 이제 부천입니다. 부천이야말로 신도림, 여의도 이렇게 접근성 좋은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는 꼭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면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별로 보이는 게 없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은 향내에 계획이 되고 있는 GTX D 노선이 있어요. D 노선이 이제 김포 제가 예상하는 노선도는 이제 상반기에 발표될 겁니다. 김포, 인천 검단, 그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D 노선은 한강을 따라가야 되는 한강을 따라서 이제 신도림까지는 기존의 노선을 B 노선을 같이 활용하겠죠. 자 신도림에서는 이제 강남역 됐던 삼성역 됐던
그다음에 뭐 잠실을 거쳐서 고덕이라든가 하남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게 그 D 노선의 예상도라고 보게 되면 이 부천 종합운동장은 B 노선을 통해서 서울역 도심으로도 갈 수 있고 강남으로도 직결되는 라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은 반드시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소사역까지 연결되고 뭐 그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여기 중상동이 그냥 그대로 두세 정거장으로 또 연결되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관심도 충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제 그 GTX B를 볼 때 트라이앵글이 이제 서울역과 청량역, 삼성역이에요. 근데 예. 청량역은 뭐 제가 2016년도부터 오를 거라고 전망해서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랐기 때문에 청량역 얘기하지 않겠고 바로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역이 망우역이에요. 망우역. 청량역 다음에 망우역. 예. 그 다음이 별내예요. 별내는 동북의 판교예요. 동북의 판교. 별내역은. 그래서 별내역은 동북의 판교니까 망우 청량리 와서 청량역 삼성역까지는 한 정거장이에요. 굳이 따지면 세 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내역이. 그 별내역은 이제 지하철 8호선이 23년도에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을 통해서도 잠실 접근, 강남 접근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이 별내 뭐 살짝 뭐 서울입니다만 망우 뭐 이런 지역들의 가치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수다. 그런데 뭐 남양주까지 가서 평양 오픈했던 뭐 중점에 마서까지 갔던 도 의미가 있지만 남양주에서는 별내가 핵심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